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경이란 필명을 쓰고 있고 사실 이게 이름은 이제 원래 이름은 박태호인데 그 처음 쓴 책에서 이렇게 그 허명을 얻는 바람에 그 본명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필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일에 관해서 이 제안을 하셨을 때는 아마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근에는 많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만큼 잘하는 것도 있고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 할 일이 남을 것인가? 남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될 거고 뭔 일을 어떻게 하게 될지 혹은 또 왜 해야 될지 뭐 이런 종류의 그 물음들을 가지신 분이 많아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 제안을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일과 노동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개념적인 구별이 조금 필요합니다. 가령 그 이렇게 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일과 노동이라고 이렇게 당장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늘렸는데 일하고 노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무래도 지금 사는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들은 이렇게 가장 그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노동이지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일하고 노동이 어떻게 다른가? 가령 그 이사한 친구를 위해서 가서 이렇게 그 집을 좀 정리를 해주고 책 정리를 해줬다. 이건 일을 한 거 맞죠? 논 거는 아니니까, 그죠? 노는 거하고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동이라고 하긴 조금 난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은 그 노동이라고 하지 않죠. 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대 위에서 돈 받고 노래를 하면은 노동이 되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그 생물학적인 특징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돈을 받고 하면은 노동이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뭐 집에서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이 될 수는 있지만 노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가사 노동, 그래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들 가사 노동이라고 이렇게 개념화돼서 지금은 많이 노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노동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노동 아닌 것이 관계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이건 명백하게 노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노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동 아닌 일이 점점 노동화되는 경향이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은 활동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가령 자고 놀고 하는 것도 전부 활동이죠. 활동이지만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은 동물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활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칭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 활동도 점점 노동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예를 들면은 은행 가서 돈을 찾고 돈을 맡기고 이런 거 안 하시죠? 안 하시지요? 다 그냥 그 여러분 각자가 인터넷 뱅킹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 인출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십니다. 그건 사실은 이렇게 이 노동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뭐 일이라고도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이라고도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다 이전에 은행에서 창구 직원들이 하던 것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은행에서는 예전에 돈 주고 시키던 일들을 즉 노동으로 하던 일들을 돈도 주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갈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거꾸로 이제 심지어 거기다가 사용료를 내기까지 하죠. 네가 편해서 하는 거니까 너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기 송금 수수료 내 뭐 이러면서 찾거나 그 할 때 수수료까지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불을 받지는 않지만 일의 성격은 관계라는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은행, 기업 이런 데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불받지 않은 부분 노동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에 뭘 올리고 영화를 이렇게 계속 보고 하는 이런 활동들, 혹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바코드로 뚝뚝뚝뚝 긁지 않습니까? 슈퍼에서 뚝뚝뚝뚝 긁은 것들은 전부 그 즉시 그 회사의 그 저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있고 지금 사람들 취향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다음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활동은 물건을 사는 활동도 거기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즉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 과정이 그래서 공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쭉 확장이 되면서 지불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떤 것들을 가치를 생산을 예전 같았으면 지불해야 마땅했을 이러한 프로세스가 활동 전역으로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 아닌 것들이 점점 노동화되는 경향, 이런 게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갈수록 점점 확장되는 셈이죠. 어쨌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런 그 노동과 일과 활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구별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 작업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work이라고 이제 쓸 수 있을 텐데, work이라는 말은 명사로 쓰면은 작품이지요. 그래서 이 works 하면 작품집, 그 이렇게 글을 쓴 사람들의 경우는 저작집이 되고, 예술가들이 만든 건 작품을 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웍은 또 그냥 통상적으로는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노동이라고도 종종 번역이 됩니다. 워커, 노동자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장인적인 시대, 그래서 장인들이 그 자신의 그 숙련된 기술로 어떤 것들을 만들던 그 시대의 일 내지는 노동, 이런 것들이 웍이라고 명명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흐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예술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인이었습니다. 장인. 그래서 장인들이 만든 건 예술품하고 저기하고가 이렇게 구별이 잘 되질 않았어요. 이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 예술하고 기술 이런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예요.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단순화된 작업들, 단순화된 노동 이런 것하고 작업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분리된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여전히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어떤 종류의 활동들은 이렇게 작업이라고 하지 노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조차도 그런 식의 구별 같은 것이 있는 셈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그 노동하고 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일과 노동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다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돈 받고 행해지는 것이 이제 노동이라는 건데, 이 관계가 점점 경계가 달라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노동할 것인가 하는 똑같은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일과 노동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제로 얼른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 지금 자본주의에서 이제 특히 자본주의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막 분화되고,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이런 종류의 관계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농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니면 노예니까 이런 게 노동의 이유가 됐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전과 다른 이렇게 노동의 방식들, 노동의 성격 이런 것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노동이나 일의 성격이 달라져가는 양상을 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가동됐던 산업혁명기부터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노동을 기계화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노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장인들의 작업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노동자라고 할 때도 장인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즉 장인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의 도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제법이 있어가지고, 자본가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산업혁명 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했냐면은 장인들을 고용을 해서 공장에다 모아놓고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자본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게 숙련이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며칠까지 이거 500개 만들어야 되는데 너 좀 더 하면 안 되겠어? 오늘 좀 야근하면 안 되겠어? 그럼 그냥 네가 해. 그러고 나 안 해.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7년씩이나 걸리니까 한 사람 이렇게 숙련되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장인들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는 것도 금지돼 있었어요. 그 이렇게 인력 유출 이런 것들 그때부터 이렇게 막으려고. 그리고 그래서 노동 시간도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 노동 시간을 감축시켰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거꾸로 된 착각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최저 노동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들을 안 했으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지. 이걸 법으로 정한 겁니다. 하도 안 하니까. 이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고추장밀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자식에게도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코드화된 노동, 복잡한 코드화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산업혁명은 그것들을 탈코드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탈코드화 시켜서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된 육체적인 동작, 물리적인 동작으로 바꿔서 그것을 기계화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노동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단순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기계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숙련이 해체되고 탈숙련화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코드화된 작업, 그 복잡한 그 숙련이 아니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 몇 시간 일을 하면 되는 거, 몇 시간 일을 하면 얼마만큼의 그 생산이 그냥 보장되는 거, 생산물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시간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몇 시간쯤 했을 것 같습니까? 1931년인가 이제 그 차티스트 운동이나 뭐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해가지고서 그 이 표준 노동일이 처음 제정이 됩니다. 영국에서. 몇 시간이었을까요? 15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16시간이었고요. 16시간이었고 어떤 그 좀 심한데 염색업이나 도금업 이렇게 힘든데 이런 데는 15시간이었습니다. 법정 최고 노동 시간이 16시간이면 얼마큼 시켰단 말입니까? 18시간은 시켰겠죠. 18시간 하루에 몇 시간 남습니까?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는데 영국에 그대로 법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성인들의 수명도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그 뭐 성인 남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16에서 18시간 일을 하면서 견딜 수 없어요. 아동 노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래 일찍 몸이 상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죽거나 다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은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그 노동법 만들면서 애들은 한 곳에서는 8시간 이상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킵니다. 릴레이 제도라고. 결국은 똑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탈숙련화가 되니까 이렇게 여성과 어린이로 다 바뀝니다. 훨씬 싸거든요. 이전에 장인들은 여성들은 잘 안 받아줬어요. 근데 여성도 할 수 있게 됐고 아이도 할 수 있게 되는데 후려치는 거죠. 싸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4차의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 2차, 3차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오질 않았었는데 보통 2차는 이제 전기나 뭐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에너지원에 의해서 달라진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여전히 이렇게 체적인 노동들을 기계화하는 것들을 발전시키고 그거의 에너지원을 동력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절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 이렇게 1930년대에서 50년대 특히 이 시기에 일정 쭉 진행되면서 1950년경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혹은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정신 노동이 기계화되는 과정이 시작이 되죠.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처음에는 진공관, 나중에는 이렇게 반도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집적 회로를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 노동이 기계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도 탈코드화해서 기계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계 계산 이런 것들 아주 복잡한 정신 노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 이제 기계가 굉장히 잘하죠.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는 미국의 세무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쫓기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계화되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컴퓨터의 역사 뭐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게 컴퓨터의 역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의미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컴퓨터를 개발하게 된 것은 그 전쟁 때문이죠. 독일군이 사용하는 그 암호 기계 이런 것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해독하는 그 계산기를 만들려고 했던 컴퓨터가 그래서 계산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계산하던 분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죠. 여기 있는 여자분들
그래서 컴퓨터는 전부 대부분 다 여성들이 했습니다. 단순 작업이라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서린 헤일스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이론가 분이 그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아주 잘 지었는데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라고 하는 거. 그때 그 컴퓨터는 기계가 아니고 이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이분들이 하던 것들, 단순 계산 작업들 이런 거. 그걸 이제 그 기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은 사실은 자기 어머니하고 저 기계하고가 어쩌면은 성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위치, 유사한 위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그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 여성에 대한 그런 시점 이런 것들을 컴퓨터라는 동일성을 위해서 그걸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사이보그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 마이너리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렇게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한 이런 세계, 이런 것들에 눈 돌리려는 시도들이 이제 그 컴퓨터라는 단어의 공통성 때문에 이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불어서 이 정치 노동이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정보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명을 포함한 생명도 이제 이렇게 유전자 정보 이런 것들 정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정보화되죠.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기계와 결합된 정신 노동 혹은 이제 그 기계가 그 정신 노동이 가공하는 정보의 흐름 이런 것이 잉여가치 내지는 어떤 이윤의 중요한 원천으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 육체 노동이 이렇게 잉여가치의 원천이던 이런 시대와는 이제 다른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4차 혁명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혁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탄생하고 거기서 만들어져서 시험되고 하던 이런 시기에 시작됐다고 부터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으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때 시작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1950년대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컨퍼런스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기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 이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그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명명하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명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때 생각했던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사고를 논리연산으로 환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논리연산을 기계적인 계산으로 기계적인 스위치 회로로 바꿔버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논리연산하는 그 수학이 있죠. 그 부울대수라고 합니다. 부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렇게 계산 연산법인데 저 다닐 때는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재미없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게 왜 기계화되는데 중요하냐 그러면은 저기 보시면은 그 스위치와 저게 동형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 스위치가 둘 다 닫히는 걸 참이라고 하고 열린 걸 거짓이라고 바꿔 쓴다고 하면은 둘 다가 닫혀야만 참이 전기가 흐르니까 T가 됩니다. 반면에 그 병렬 연산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흐르기 때문에 TF인 경우에도 FT인 경우에도 전부 T가 됩니다. 나온 출력값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힐러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석사 논문에서 쓴 주제인데 이렇게 해서 부울 대수하고 스위치 회로하고의 그 동형성 이런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논리 연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은 전부 스위치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로부터 추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가 저런 스위치 기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복잡한 문장도 저런 논리 연산으로 바꾼 다음에 회로로 바꾸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은 또 회로를 복잡한 것들을 집적해 놓은 게 이제 집적 회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적의 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회로망이 복잡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사고를 이 AND 연산이나 OR 연산 혹은 이제 NOT 연산 이런 것으로 다 바꿔버린 것이어서 여러분이 하는 문장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문장들이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문장들은 참 것이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저기서 두들겨 맞춰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 또 하나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요런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말의 논리적인 공통성을 찾아내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렇게 문자식하는 그 인공지능을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가령 이렇게 썼을 때 이 글자가 향한 방향들을 8가지 방향을 화살표로 나눠서 그것들 쭉 1, 2, 3, 4, 5, 6, 7, 8 매긴 다음에 그것들 수로 바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도 이제 공통성을 찾는 겁니다. 방향의 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공통성만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가령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개하고 고양이의 공통성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를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눈은 둘이고 코는 하나고 수염이 달려있다. 이거 가지고 구별이 안 됩니다. 개에겐 공통되고 고양이에게 없는 개만의 공통성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복잡한 걸 다루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신경방 회로가 만들어지면서는 사고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낸 다음에 그 반복의 정도의 가중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그 가중치가 적당하게 주어되는가를 결과랑 계속 비교를 하면서 가중치를 바꿔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앞에 게 초기에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논리 규칙을 기계화한 거라고 해서 차이를 제거하면서 공통성을 추상하는 거라면은, 신경망의 경우에는 반복적 종합을 기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 가중치를 줘서 피드백 시켜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그것들을 가중치를 바꿔가는 거, 그렇게 해서 적절한 가중치의 집합들을 쭉 모아내는 거고,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차이화된 반복들의 연속성을 계속 추상해내면서 그런 것들이 변형의 연속성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령 제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 사진에 눈이 2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는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성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변형의 연속성을 쭉 추적을 하면은 이게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찍은 거, 심지어 이렇게 찍은 사진, 눈이 하나도 안 보이고 턱만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도 이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복잡한 걸 복잡한 것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계적인 학습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기계가 지능화된다라고 할 땐 이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지능이 기계화된 거고, 지능을 기계적으로 단순화한 거고, 여기는 그 기계를 지능적으로 복잡화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요 은닉층이라고 그러죠. 앞에 입력되는 단자, 출력되는 단자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걸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저 은닉층이 얼마나 폭이 넓고 얼마나 깊이가 큰가, 요게 이제 그 복잡성의 정도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선마다 다 가중치들, 이 선 하나하나 다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는데 이제 이렇게 텐서플로우 같은 이게 행렬을 이렇게 n차원으로 확대하면 텐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에 있는 가중치들을 다 하나하나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행렬 내지는 텐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GPU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복잡성의 정도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전기값이 그래서 전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정신노동을 기계화한다라고 했을 땐 그렇기 때문에 논리연산 인공지능의 경우는 그렇게 지능을 단순화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복잡한 지능 그대로 기계를 지능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기계가 왜 이 판단을 했는지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아는 방법을 찾으면 여전히 단순하다라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그건 기계가 어떤 한계에 드러난 지점을 찾는 게 될 것이어서, 그런 시도는 그냥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 발전을 꼭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되면서 이제 기계들이 지능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복잡한 노동, 인간들의 여러 가지 노동들을 실질적으로 대리 수행하는 일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죠.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면 인공지능을 에이전트로 정의를 합니다. 어떤 명령을 주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행해주는 에이전트.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란 뜻인데 사실 이 에이전트는 인공지능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부동산도 에이전트고 증권 거래하시는 분들도 에이전트고 은행에 있는 분들도 다 에이전트예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전부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해도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돈 받고 하는 일은 대부분 에이전트로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거, 그 사람에게 적합한 형식을 찾아주는 거 이런 것이어서 사실 에이전트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반복적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의 횟수, 반복되는 데이터, 반복적 조합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 이런 게 이제 기계를 학습시켰을 때 학습의 효율성이라든지 기계가 하는 판단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역으로 여러분이 하는 활동 하나가 지금은 다 어쨌든 핸드폰이나 컴퓨터 연결이 되면 다 데이터화 되는데 이건 이 데이터한 이 빅데이터라는 건 사람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계는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크기가 있을 때 표본, 계산할 수 있는 작은 양의 표본을 뽑아서 그것들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이 모집단의 분포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모집단도 이럴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게 통계인 건데 이거는 표본을 뽑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하는 거라서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가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빅데이터는 인간에게는 무의미해요.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유의미하게 가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 역으로 그 인공지능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판단의 그 정확함이나 세련됨 이런 것들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하고 지능화된 기계 그 순환적인 되모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작동하면서 그 기계가 이제 훨씬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자체가 정보화 이후에는 사실 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엄청나게 흐르고 범람을 하게 돼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버린 그래서 정보의 범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건데 역으로 이런 게 자원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난 뭘 할 거야 데이터를 제공할 거야 라는 생각도 없고 뭘 어떤 목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은 데이터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수집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종종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에 잘 드러나지만 매매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자신들의 이렇게 서비스를 돈 받지 않고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가 동의된다는 증거인 건데 그런데 그 데이터를 형성하는데 관여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지불되지 않죠 보통은. 실제로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화되는데 데이터를 형성하는 활동들에게 지불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부불노동이 이제 일상활동 전체로까지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한옥 이렇게 나중에도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본소득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일자리 없는 세계가 올 때 기본소득이 이제 새로운 소득 형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지불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게 데이터 형성 활동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대가를 지불받지 않은 채 이 데이터 형성 그 자원인 데이터를 형성하는데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자원을 생산하고 돈을 못 받는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근데 하나하나의 어떤 식으로 돌려줄 것인가 데이터를 형성 활동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체 크기에 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들은 미시적이어서 지불을 해줄 방법도 없고 지불을 해달라고 얘기해도 너무나 미미해서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불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주장하신 분은 누가 했는지 뭔지 생각하지 말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결과물 전체를 다 n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얼마만큼 했니 뭐 이것도 계산하기 힘드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n분의 1로 다 나눠주자고. 이게 그 적절한 소득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유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그 데이터가 자원이 되고 그 지능화된 기계들에 의해서 이제 노동이 많이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때 노동의 종말이니 뭐냐 하면서 이렇게 거론되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그렇게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은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일자리가 대단히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업혁명 때 우리 일자리를 없앤다라고서 그때 러다이트 운동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정보통신혁명 때도 그랬다. 인공지능 때도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근데 인공지능은 그 범용성이라 그러죠. 제너럴리티를 가져가지고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새로 생겨난 일들도 다시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도 그 많이 생겨난 가능성도 적지만 생겨나는 것도 인공지능으로 다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는 확실하게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9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추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용 지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현저하게 이렇게 이 기울기가 굉장히, 여기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도로 줄어든다는 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기 빨간 선 그 이 서비스업인데 18.6에서 6.6%로 줄었다라고 하면 3분의 1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3분의 2가 실업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저 영역에서는 해고가 됐다는 뜻입니다. 가령 은행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서 지금 꽤 뉴스에도 꽤 많이 났지요. 이렇게 전부 창구 직원들 없애버리고, 요새 은행 갈 일 없으니까 창구 직원이 별 필요가 없어요. 대출 상담해주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일 하는 사람 말고 별 필요가 없으니까 현저하게 줄고 있는 거지요. 물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일들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노동이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은 없지만 현저하게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은 이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직업들, 좀 있어 보이는 직업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더 고도의 노동으로 바뀔 거고, 기계화하기 힘든 것들이 이제 노동으로 남는데, 기계화하기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기계들을 가동하고 구상하고 기계들을 이렇게 새로 만들고 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 이런 것들은 기계들이 아직 못하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 생겨날 거고 그런 일들은 남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한때는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정신노동이라고 간주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컴퓨터 나오고서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지금은 사람 시키면 아주 이렇게 잘 못하는, 기계들이 훨씬 더 잘하는 노동으로 바뀌어서 다 요새 기계들이 합니다. 기계들이 프로그래밍 해주잖아요, 그죠? 챗GPT 같은 걸 시켜 놓으면 걔들이 프로그래밍 다 합니다. 사람들처럼 버그도 잘 안 만들고 얘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노동들은 생겨날 텐데, 근데 그런 게 생겨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기계가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로봇 청소기 혹시 사용하시나요? 로봇 청소기가 로봇이 가장 대중화된 이렇게 사례인데, 저도 한번 굴려봤는데 정말 얘 힘들더라고요. 문턱 있으면 가서 들여다 놔야 되고, 전기 코드 있으면 그거 치워줘야 되고, 청소하는 놈 옆에서 거드느라고 내가 같이 이러니 내가 청소하고 말지. 요새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샀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걸 계속 써야 되나, 진짜 이거는 이렇게 계륵이다, 계륵,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라든지 뭐나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로봇이 정말 못합니다. 사람 손이 항상 쫓아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에 비해서 육체노동을 자동화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혁명 이전이지만, 그 시기에 어쨌든 그 연산 기계를 써가지고 체스 챔피언을 이긴 건 97년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로봇 연구도 그때에서 같이 시작된 건데, 로봇을 연구한 사람들이 두 발로 걷는 로봇 만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2년이에요. 2002년. 두 발로 걷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두 발로 걷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분들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린애들 걸음마 배울 때 보세요. 어떨까? 이 두 발로 걸으려면은 그냥 여기서 발을 이렇게 내디갖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중심이 옮겨가야 됩니다. 여기 갔을 때는 여기로 중심이 다 옮기면서 얘를 떼도 될 만큼 중심이 확고하게 옮겨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면 확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몸 전체의 중심의 무게를 옮겨가면서 그걸 받쳤다가 뗐다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로드니 브룩스나 이런 그 초기에 그 로봇 혁신을 했던 사람들은 왜 로봇이 두 발로 걸어야 돼? 6발 좋잖아. 곤충들 잘 걷잖아. 발 많으면 왜 문제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그 이족 보행 안 하고 사족 보행이나 육족 보행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빠르게 만들었고 이 사람이 만든 건 그래서 화성에도 가고 했어요. 일찍부터. 이족 보행이 그렇게 어려운데 육체적으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하는 것들 시뮬레이션 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뛰어다니고 하죠. 인공지능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그게. 옛날 인공지능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도 인공지능 혁명의 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가령 그 예전에 자동차 공장이나 뭐나 이런 데서 로봇을 쓰는 데에서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그 사정권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람 있으면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우리는 옆에 있어도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을 기계화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육체 노동이 아니어도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개 고양이 얼굴 구별하는 걸 시킬 때 학습시키려면 얘 그 사진을 보고 사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답을 뒤에다 그 표지 인덱스를 달아주지 않으면 학습이 안 됩니다. 그 인덱스는 기계가 못 따라서 그걸 그 기계를 만드는 거니까 못 답니다.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학습에는 학습 자료를 만들 때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단순 노동이죠. 그거 보고서 개인지 고양이 딱지 붙여주는 거 하는 거 단순 노동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노동들이 학습할 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들이 가동되는 옆에서 이거 보조하는 이런 일들이 항상 필요해지는데 이런 걸 지금 이제 그래서 고스트 노동, 고스트 워크라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기계 보조 노동 이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 생겨나고 계속 지속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 둘은 사실 그래서 위를 달리는 노동하고 아래로 가는 바닥을 기는 노동 이 두 개로 양극화되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노동 같은 것도 그렇죠. 배달의 민족입니까? 이렇게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거 하는 사람들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주문을 하게 되면 새로 생겨난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종류의 기계 보조 노동 혹은 기계 매개 노동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의 총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노동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주의 입장에서 노동이 이렇게 축소되면은 대중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축소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지금 대부분 다 광고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헝그리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 넷플릭스를 보면서 제일 싼 거 5,500원짜리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이 광고 때문에 아니 10분도 안 돼도 또 나오고 5분 지나면 또 나오고 거기 나오는 그 어떤 호텔 광고는 정말 쓰나봐라 이를 갈고 있는데요. 보다 그냥 돌려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넷플릭스의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일 텐데 유튜브님은 다 광고 수입으로 사는데 광고라는 게 대중의 소득이 시장을 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대중이 소득이 없이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중이 소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광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첨단 기업들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걸 이제 시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이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중의 소득 감소라는 게 자본가 입장에서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케인즈가 일찍부터 감지를 해서 케인즈는 그 시장을 확장하는 그 유효소득을 창출한다고 하지요. 이런 종류의 이것들을 통해서 선순환을 만드는 그 경제학을 창안했던 건데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역시 이제 대중의 소득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발생할 사태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발전, 로봇 발전 이런 거에 다른 책들 보면 다들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소득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마이너스 소득세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균분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사람의 활동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피해가기 힘든 것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동이 줄어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기본적인 건 해결되지 않겠어?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노동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난감한 사태가 아니고 낭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기본소득이나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고, 좀 더 벌 사람은 더 벌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할 것도 없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을 때는 이제는 로봇이나 기계가 일을 해준다는 건 노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거를 함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문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 노동이 없어지면, 노동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노동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고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고용 없이 사는 세상이 다가올 테니까 이제는 그 노동하지 않고 난 뭘 하고 살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나는 뭘 하고 살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일하고 살 건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꼭 어떤 식의 고용주를 찾아서 어떤 노동을 하는 게 그 나의 미래에 바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비전 없는 질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줄어드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랬을 때 거꾸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이제 그게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된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뭘 하고 살까?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 다 취업을 전제하고서 취업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가 40명쯤 되는데, 40명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한국은 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이 40% 남짓됩니다. 그 계산하는 데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40% 전후인데, 그 말은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가운데 40% 정도는 비정규직, 고용이 된다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률이나 학생들의 취업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취업률을 반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자른 것 가운데에서 다시 40%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반도 안 되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정규직 노동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걔들을 위해서 나머지 들러리 세워놓고서 취업 교육을 하는 건 이거 교육자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인데, 전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오히려 가르쳐야 될 거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노동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왔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자기가 그러려면 내가 뭘 하고 살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뭐 하고 살고 싶은데 물어보면 하고 싶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다는 게 그때 연애하고 싶어, 밥 먹고 싶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 일은 한 20년은 하고 싶어, 이 정도 돼야지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을 때, 제가 20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6명 만났어요. 6명. 물론 이제 손 안 든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6명, 20년 동안 6명 만났다라는 거. 그 사실은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건지 잘할 수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날의 방황이라는 건 그거 찾아다니는 여행인 건데, 한국에서는 그 젊은 날의 방황을 시험 잘 볼 수 있는지, 시험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지만 테스트하잖아요. 시험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태예요. 저도 공부는 좀 했는데 시험 공부는 정말로 좋아할 수가 없는 공부였어요. 그걸 누가 좋아해서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참고 견디는 사막을 견디는 낙타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는 테스트를 해본 게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은퇴하신 분들 요새 다시 취직하잖아요. 은퇴했으면 이제부터는 또 하고 싶은 거 사세요. 연금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사세요. 이런 거잖아. 그런데 아주 하급 직종으로 새로 일을 찾아다녀. 이런 마인드는 사실은 이 사람의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 모두
에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찾아야 될 게 뭘 건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일을 하고 살 건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노동하며 살 건가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뭔 일을 하고 살 건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보시죠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인공지능이 예술도 하잖아요. 창작을 실제로 하거든요. 옛날에는 누구 풍으로 음악 만들어, 누구 풍으로 그림 그려,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가 창작을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작곡도 하고 조각도 하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래서 이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니까 이제 그럼 이제 인간은 뭐 하지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착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축소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노동하지라고 하는 질문은 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고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노동이 줄어든다는 건 인간을 다 기계로 바꾼다는 뜻이니까 이거 줄어들게 하면 노동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렇게 기계가 창작을 해서 기계가 많이 창작하는 기계가 범람한다 이러면은 나는 뭐 이제 창작 못하나? 그건 아니죠. 옆에 위대한 예술가가 내 주변에 많다 그래서 내가 예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그 사람들이 많아도 나는 역시 하는 거예요. 이건 고용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기계가 저런 걸 잘한다고 해서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지는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반대예요. 기계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뭐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기본부터 다 배워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기계가 다 처리해 주니까 몇 가지 그 조작법만 알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 그림도 그 석고대생하는 것부터 이게 그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해줍니다. 그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는 사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변조시키는 겁니다. 기계가 만든 것들을 내가 변조시키는 거고, 적절하게 변조시키면 훌륭한 창작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컴퓨터나 기계, 맥이나 이런 거 안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카메라도 그렇고 기계와 언제나 공조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는가가 이 사람의 작품의 질을 굉장히 크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 작품은 이 사람 작품 전적인 게 아닙니다. 기계가 얼마나 잘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훌륭한 작가가 됐다는 건데, 이젠 잘 도와주는 기계를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대중이 예술가가 되는 시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전 예전에 페이스북 할 때까지 쫓아가면서 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사진 작가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진 찍어가지고 작품이라고 그럴듯한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더 하죠. 인스타는 뭐 생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사진 잘 찍게 됩니다. 옛날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란 글을 쓰면서, 그것이 기술복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의 감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니체 같은 사람은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바그너를 그래서 굉장히 추앙했지만 바그너랑 결별한 다음에 대안을 찾고자 했는데 대안을 잘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왜 못 찾아, 들어보면 되잖아 그러는데, 그땐 바흐고 뭐고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공연장에 가야만 보는데, 가야만 들을 수 있는데 연주도 잘 안 되거니와 연주한다는데 그걸 계속 공연장을 어떻게 따라들으면서 바하, 멘델스존 이런 사람 다 시험해 보겠냐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그냥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그거 이렇게 조작하고 샘플링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물론 요새 그게 또 저작권료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아졌지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훨씬 더 예술적인 감각,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감각을 갖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베냐민이 그 독재 기술이 갖는 정치적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대중들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예술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 정보통신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이후, 인공지능이 지능화된 인공지능 이후 이 네 시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기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은, 그 장인의 도구였던 것이,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물리적 기계적 가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혁명 이후에는 정보적 가공을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혁명은 지능적 가공을 하는 가공자가 됩니다.
그거에 상응해서 인간의 중심되는 노동 형태도 달라지는데 초기에는 장인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육체적 노동이 가장 중요한 그 잉여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 노동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즉 인공지능이 저렇게 이것저것 다 해주는 그 시기에 그래도 거기에 이 노동이 남는다면 어떤 게 될까? 물론 두 가지 양화되는 거지만 좋은 길로 가는 노동, 꽃길 가는 노동은 도대체 어떤 게 될까? 이런 질문이 이렇게 일과 관련해서 노동과 관련해서 던져질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더 없고 하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감각적 노동 내지는 미감적 노동이 될 거라는 겁니다. 원래 감각, 미학이라는 말, 이스테틱이라는 말은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감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감각학, 미학 둘 다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감각과 미감이라는 것은 나란히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취향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별하는 활동, 이렇게 됐을 때 감각은 미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일단 이 활동들이 감각화되는 그런 경향들은 뭐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플랫폼이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하던 시절, 이게 페이스북이죠. 이때는 감각적인 성격이 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올라왔지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쓰는 문장들, 글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씁니다. 인스타는 정치인은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정치의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딱 바뀌었을 때 여기에는 글자가 개입하면서 만들어내는 지적인 활동이나 정보나 이런 성격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대신 감각적인 것들로 바뀌게 되죠. 그냥 사진 보고서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에서 그래서 지적인 노동, 정신적 활동에서 감각적 활동으로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스타가 이렇게 대세가 됐을 때 이런 변화가 거기 있는 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색도 이제 저는 여전히 구글을 애호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인네가 속하게 되는 거고 요새 사람들은 검색도 유튜브로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와 구글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지적인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언어를 이용을 해서. 또 한데 유튜브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또 다시 틱톡으로 또 대세가 옮겨갔을 때 그건 더 빠르게 그러니까 점점 이 지성의 활동의 양은 줄어들고 감각적 활동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아주 지표적인 중요한 증거들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이 예술가가 됐다는데 대중의 감각이 미감이 사람들의 삶에서 일상적인 게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도 그렇습니다. 상품에서 점점 미감이 중요한 판단의 이유가 됩니다. 할인도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을 다 그렇게 사려고 애쓰는 이유가 비싼데도 그걸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디자인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민망하지만 현대자동차 지금 뭐 세계 5위인가요? 뭐 아주 굴지의 그 자동차 기업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기계의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니까 중요하게 남는 것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요새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전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아주 급성장하는 이유인데 이게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폰이나 현대차가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상품에서도 미감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내지 미적 가치가 잉여 가치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야 돼서 인공지능을 주변에서 하도 이제 인공지능이 요새 이거 잘 끌로드라든지 챗GPT라든지 뭐 미드저니 이런 애들 칭찬하는 예를 하도 들어가지고 가서 그래도 나도 해보고 해야지. 저는 사실은 제가 글 쓰는데 그런 걸 쓸 일은 없고 글 쓰는 거 말고는 잘 안 하니까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해본다고 이렇게 그래서 챗GPT를 가지고 일단 이런 명령을 해봤습니다. 세이렌 아시죠? 이렇게 세이렌을 그린 그림 중에서 책 표지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저 앞에 거는 영국의 윌리엄슨가 하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고 두 번째는 구스타프 모로라는 그 상징주의 화가 그린 거고 이거는
르동이라는 프랑스 화가 그린 그림인데 이 세 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추천을 해놓고서는 그 밑에 쓴 말이 이 중에서 선택할 때는 책의 내용과 분위기가 가장 잘 맞는 그림을 선택하시 좋습니다. 선택을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서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얘한테 이렇게 주고서 해달라고 해놓으면은 얘가 주는 것들은 결국은 끝내 최종적인 선택은 인간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보통 넘길 때 자, 여러분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셀렉트하는 거, 셀렉션, 선별의 최종적인 선별들은 인간이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이 감각적 노동이고 감각적 활동이에요. 사실 디자이너들 이렇게 요새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자대고 디자인 도안하고 이런 사람이 최고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최고 디자이너가 하는 건 뭡니까? 아래 것들에 해온 거 보고 고르는 겁니다. 자신의 이게 제일 좋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매출량 전체를 확 좌우하는 일이 된 겁니다. 이게 감각적 노동입니다. 감각적 노동. 노동이 감각적 성격, 미감적 성격이 강해진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 기계는 이렇게 되더라도 아무리 얘가 잘 만들어도 결국은 이 책이나 어떤 상품을 혹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팔 건지 그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지 지금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계속 감지하면서 그중에 셀렉트하는 거 계속 다르게 셀렉트해야 될 텐데 인간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최종 판단, 감각적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줘봤어요. 이게 그 산시성, 이렇게 산서성의 그 다퉁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데 그 현공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놀라운 절 아닙니까? 기겁할 정도로 놀라운 절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벽에다가 그냥 매달린 현공, 그래서 매달 현자에다가 빌공자를 써서 저렇게 지은 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저 기둥 있죠. 저걸 아슬아슬하게 박아놓은 기둥. 저런 걸로 정말 기겁할 만한 이렇게 기둥인 셈인데 그 현공사를 찍은 이 세 장의 사진을 주고서 이 중에서 이 현공사라는 절의 건축적 구조의 특징을 소개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제일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는데. 예? 어떤 3번이요?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게 바위에 걸친 기둥이 아슬아슬한 거니까. 근데 얘 답은 2번이었어요. 두 번째 답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뒤에 줄줄줄줄 그렇듯한 말을 써라는데 동의하기 힘든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소설을 좀 쓰게 해봤어요. 그 챗 GPT하고 클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클로드를 빌려가지고서 옛날 쥐잡기의 날 이런 거 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쥐잡기 날 자신이 미워하는 동료가 쥐덫에 걸린 것을 발견한 쥐의 행동을 표현한 소설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쓰게 해서 A, B, B-세 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로드한테 쓰게 해서 C를 쓰게 했어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다 후졌어요. 그래서 야, 글 잘 쓴다 그러는데 난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아직은. 근데 그나마 해서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보이 다른 여러분이 봤을 때도 고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였어. 딱 하나가 두드러졌어. 그런데 일단은 그 판단이 아니고 기계한테 물었을 때 처음에 A, B, C 세 개를 주고 C가 이제 클로드가 쓴 거였는데 이거 했을 때는 얘가 어떤 게 잘 썼니 했더니 C가 제일 잘 썼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B를 B 프라임으로 그것도 챗GPT가 쓴 딴 걸로 바꿔서 A, B 프라임, C로 이렇게 해서 줬으니 그 다음엔 A가 잘 썼대요. A, C는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B 프라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B 프라임을 B라고 바꾼 다음에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잘 썼니 그랬더니 C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똑같이 A, B, C 똑같이 들어갔는데 처음엔 C라고 했던 거를 마지막에는 A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일관성이 있는 건가 이거? 자기가 한 대답에도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 지금은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얘들이 쓴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선별해서 적절히 고쳐 쓰고 선별하고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의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강의 포스터를 하나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개를 주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예?
뭐 저는 셋 다 마음에 그다지 별로였는데 어쨌건 간에 미드저니의 유사품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미드저니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서 돈 공짜인 걸로 했는데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적절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 포스터를 만들 땐 제가 선별하고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 땐 여러분이 선별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셀렉트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미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게 결정적인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선택, 변조, 가공, 재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이 많은 것들을 가공해주는 많은 것들을 기계가 점점점 많이 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끝내 남는 것은 감각적 활동, 감각이 남을 거, 감각적 판단이 남을 거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그것이 점점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감각적 노동이 가장 중요한 노동으로 바뀌어갈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얘들도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장애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령 이진경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검색해줘 했더니면 저는 이제 사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 철학과 등등을 나왔고 그 다음에 계명대 교수를 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명대 교수를 했나? 하여튼 이제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확인된 것만 해줘라고 거기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면은 확인된 것만 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얘는 사이트 검색을 해서 정보를 뽑는데 우리는 딱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체를 보면은 벌써 이거 뻥이구나 혹은 이 사이트는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일베 얘들은 문체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글을 보면은 뭐 꼭 좌우를 가리지 않고도 오유 이런 것도 문체를 보면은 이걸 그냥 인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건데 얘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문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감각적 판단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정보 중에 적절한 것들을 해서 그럴듯한 말로 만드니까 이런 문장들이 그냥 나오는 거고 꼭 확인될 수 있는 거 달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용까지 이렇게 어떤 책 몇 페이지를 인용했는데 찾아보면 없는 책들. 보르헤스가 소설을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보르헤스 풍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것도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얘들이 만들어낸 문장을 볼 때도 여러분들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감각노동 내지는 이렇게 미적 활동으로 이렇게 점점 옮겨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일상활동에서도 미감 내지는 감각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이제는 중요한 정보 같은 건 그냥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두들기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지식을 검색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이거는 충분한데 다 외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검색하는 훈련이야 조금 하면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감각적 판단은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난점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일과 노동이 이제는 분리가 되면서 노동보단 일로 노동 아닌 비노동으로서의 일 이런 것들이 비중이 커져갈 것이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살 건가에 대해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계와의 공생적인 관계 얘들을 적절하게 잘 쓰는 거 그러면 얘들은 훌륭한 원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중요한 난점이 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러브 코미디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면은 얘가 계속 그 비슷한 걸 추천을 해주죠. 딴 거 스릴러 이런 거 추천 잘 안 해줍니다. 진지한 작가주의 영화 이런 거 추천 잘 안 해줍니다. 반면에 작가주의 영화 계속 보면 그것만 주로 추천을 해주고 나는 그걸 보고 또 보게 되니까 얘는 그걸 더 강화해서 그쪽으로 더 이런 식으로 양의 대목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순환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점점 그 기계도 나한테 적응이 되고 나도 기계에 적응이 돼서 비슷한 것만 보게 됩니다. 옆으로 잘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좁아지면서 비슷한 것만을 맴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이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친구 것만 찾다 보면 계속 거기서 맴돌게 되는 거 지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감각적 판단 능력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축소됩니다. 다른 건 본 일이 없고 계속 그 안에서만 보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잘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면 평균화됩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인스타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쭉 하다 보면 그때 추세와 대세를 이루는 것들에 내 감각이 맞춰지기 때문에 나의 감각적 능력은 그 대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기서 미감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어떤 판단 능력이 있을 때만 그 사람들은 남다른 이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로 치면 높은 데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최종 판단에 가까운 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하면 그 기계와 다 점점 기계에서 크게 멀지 않은 수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계와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면은 기계 공생을 한다고 해서 가까워지게 되면은 사실은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균화된 판단력 이런 것들에 갇힐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동질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남다른 판단 능력들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화 동질화되면은 남다른 선별 능력이 저하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이탈 능력입니다. 아 이거 좋다 남들 다 좋아하는 거니까 대세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하면서 남다르게 무언가를 선별해낼 수 있는 이탈의 능력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감각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강한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부 동질화된 기계와랑 다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사실 이거는 감각적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예술가가 된다 그랬는데 대중 각자가 예술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수준에서 다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술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는 다른 예술가랑도 남다른 무언가 자기 스타일이 있을 때만 예술가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탈주선을 그리는 거 벗어날 줄 아는 거 이런 능력 이런 종류의 감각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저 아까 말했던 그 딜레마 동질화 평균화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성적인 능력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문해력이란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크린에 길들면은 글을 읽고서 판단하는 능력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종합하고 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 문자를 다루는 것은 스크린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많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TV가 그렇잖아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스크린을 만드는 것들은 깊이를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거꾸로 새로운 걸 창조하고 창안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은 남다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남들과 똑같이 기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기계 보조하는 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문해력이 줄어든다는 건 그런 능력이 이미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남과 다르게 판단하는 능력, 지성적인 이탈의 능력, 감각뿐만 아니라 지성에서도 이런 이탈의 능력 같은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일을 하게 되지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런 점에서 한마디 이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에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인공지능과 신경, 통신망, 피드백 등의 회로를 통해 형성되는 이 감각이나 미감, 선별 능력 이런 것의 순환성,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가던 감각을 정지시키고 이탈하고 변형시키고 우발성 등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의 회로를 어떻게든 이탈의 그 선을 그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이를 훈련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런 것이 그 감각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남다른 감각적 노동, 감각적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을 갖는데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